건설사들이 막 집을 안 지어서 집값 오른다고 이런 얘기하는 건 틀렸다. 이건 다른 의견도 아니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낮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냐면 막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감면해 줄게요. 뭐 양도세 감면해 줄게요. 5년 산업원대에 내세요. 이런 거 엄청 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본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을 싸게 줘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안 주는 미분양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마시라.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지금 1,862조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두 축이 가장 큰데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 또 하나는 자영업자분들의 가계부채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얽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이 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많아서 어쨌든 한국의 가계부채의 대부분 구조상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대출이 많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많아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 점점 줄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많다는 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속도도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가계부채가 뭐 20년 동안 꾸준하게 매년 뭐 1, 2%씩 증가한 거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요. 거의 부채 비율로 23%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건 글로벌하게 중국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중국이 지금 최근에 부동산이 문제가 되게 커지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중국은 가계부채 절대 비율이요. GDP 대비해서 60%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가계가 절대량이 크지 않다고요. 근데 왜 지금 부동산이 문제냐? 그동안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은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절대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빨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유효 수요가 이런 구조상에서 나오기 좀 힘들다. 최근에 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그 PF 문제.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파트를 아무리 안 지어도 가격은 빠질 수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100대 건설사 중에서 거의 4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했어요. 건설사들이 문을 닫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한번 기사를 찾아보세요. 건설사들 망하니까 아파트 공급 못한다. 그래서 2, 3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다. 집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2, 3년 후 가볼까요? 2, 3년 후 언제입니까? 2010년부터 2011, 12, 13년도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니 왜 건설사들이 아파트 안 지었는데 집값 왜 빠졌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공급은 그렇게 줄었지만 수요가 더 많이 준 거예요. 어떤 수요? 실수요도 줄지만 유효수도 감소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투자 수요도 감소하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집값 오릅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집값 빠지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도 중요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어떤 집을 삽니까? 청약받는 거는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거 빼고 대부분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 팔려고 물건을 내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그게 공급 증가예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든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나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 해서 집을 시장에 많이 팔으려고 내놓으면 그럼 그게 공급 증가되고 그러면 집값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안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집이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률이 막 70%, 80%밖에 안 되면 집을 안 짓는다고 하면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집값에 영향이 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집이 가구수보다 훨씬 많다고요. 물론 빈집이라든지 이런지 헌집 뭐 이런 집들이 있지 뭐 존재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누군가 지금 잘 보세요. 누군가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전세든 월세든, 그렇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결국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그래서 너무 건설사들이 막 집을 안 지어서 집값 오른다고 이런 얘기하는 건 틀렸다. 이건 다른 의견도 아니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근데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가 뭐 일어나도 사실 우리의 삶 자체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PF가 일어나도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죠. 부동산 PF가 왜 일어났냐면 문제가 건설사들의 시행사들이 땅을 너무 비싸게 샀어요. 땅을 사려고 그걸 높게 가격을 책정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죠. 개인하고. 시행사나 건설사들도 그랬다고요. 문제는 뭐다? 대출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땅을 비싸게 산 게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를 줄 알고 이제는 이걸 정가시키려고 그랬지. 그래서 분양가 올린 다음에 개인한테 팔려고 그랬지. 근데 주변에 집값 떨어지고 분양가 올려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고 그러니까 분양 안 되겠다. 이래서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피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을 못 버티고 시장에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경매나 공매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땅값이 떨어지면 누군가 그걸 또 싸게 사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부동산 PF가 문제가 심각할수록 분양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약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월세를 살자니 돈이 좀 아까운 경향이 있고 또 전세를 살자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볼까 이런 생각을 또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내 집 마련하기에 적절한 시기일까요? 개별 여러분들이 살고 싶고 사고 싶으신 아파트의 개별 예측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경우의 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죠. 시장 차원에서는 아직 살 때는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살 때냐면 가격이 빠졌거나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그때는 어떤 조건이어야 그런 시장이 형성되냐면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도 많을 때요. 그러니까 가격은 안 올라요. 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살 사람이 많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도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잖아요.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살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요. 그러면 가격은 빠지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럼 이때가 내 집 마련이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팔 때예요. 팔 시점. 왜냐하면 가격은 오르지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팔아야죠. 근데 반대로 가격도 오르는데 거래량도 증가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일단 기준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가격을 판단하시라. 근데 이건 시장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대상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빠졌어. 근데 거래가 한 건 되다가 한 세 채 이번에 팔렸대. 네 채 뭐 이런 얘기해. 부동산에 가봤더니 사장님이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살 사람들이 좀 생겨요. 라고 하면 그때예요. 근데 가격이 빠졌는데 사니까 요즘 토요일 일요일도 장고요. 우리 평일에는 손님 없어서 그러면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시점을 또 개별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분양시장을 노리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시점에서. 분양시장은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분양시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계약을 못 한다고요. 돈도 없어. 대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분양가가 결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방법으로 청약은 좋은 방법인데 분양가가 적절한 건가?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사실 때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낮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냐면 뭐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감면해 줄게요. 뭐 양도세 감면해 줄게요. 뭐 이런 정책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가격을 나중에 뭐 5년 산업원대에 내세요. 이런 거 엄청 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꼬시는 게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을 싸게 줘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안 주는 미분양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마시라.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는데 가격을 막 20, 30% 싸게 해준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이다. 가격을 보시면서 특히 미분양 아파트, 뭐 분양 아파트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이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임의 경매 같은 게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경매로 하면 시중에서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매력적인 방법이긴 한데 물량이 많지 않아요.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이 제한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 또 경공매 공부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학원도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공부하시고 나면 사고 싶은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뭐다? 기본으로 내가 사고 싶어야 돼. 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매력이 높을수록 역설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물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시고 뭘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는 계속 내는데 내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를 봐야 되는 영끌족들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높은 가격의 집을 사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드실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잘 감내하면 됩니다. 근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거주하셔야 돼요. 거주가 안 되는 아파트나 집은 파시는 게 가능하면 빨리. 근데 내가 거주가 가능하다. 내가 그 집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미 쓰고 계시다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기간을 사용하면서 잘 견디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주식하고 가장 또 다른 점이에요. 주식은 주가 빠지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에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격언은 뭐냐면 손절매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고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손절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런 과정이면 잘 견디시고 대신 이제 이자도 내셔야 되고 이러니까 최대한 지출 줄이시고 지출 줄이려면 집 바깥으로 많이 안 나가시면 돼요. 내 집을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더. 그래서 집도 좀 꾸미시고 그래서 집에 오래 계시고 집에서 홈트 하시고 헬스장 끊지 마시고 그러면 절약도 되고 그죠? 내 집을 많이 사용하니까 사용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좀 빠져도 여러분들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습니다. 사는 게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점,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부동산만 보면 경공매 물량 급증하고 있고 뭐 가계부채 연체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 보십시오. 경제가 진짜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어렵다고 얘기해요. 항상 살기 힘들다고 얘기했다고요. 이건 확실해요. 모든 사람한테 물으면 경기가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경기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센티멘탈, 즉 감정과 사람들의 말은 항상 안 좋은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시장은 항상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좋아서 가격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나는 안 좋게 보이는데 저 사람들 왜 사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관점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시장을 결정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 나 어려워, 나를 넘어서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제가 다녔던 미래에셋 증권의 박현주 회장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두 눈으로 봐라. 하나는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하나는 세상을 바라봐라. 그래서 인간의 눈이 두 개 있는 거다. 이건 사실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 내 집 마을 때 중요해요. 나는 어려운데 나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눈으로 봤더니 사람들은 다시 사고 누군가 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변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거나 좋거나 막 극단으로 갈 때는. 근데 그때는 편향을 좀 줄이시고 객관화해서 시장을 보는 그리고 변동을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내 집 마련하는데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동산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투자 자산하고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제가 비교를 드리는데 주식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리고 어떤 투자 자산도 잘 보세요. 쓸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없어요. 근데 막 지분 막 쓰잖아요. 매일매일 쓰고. 그런데도 투자 대상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부동산을 관심 있게 보고 투자할 거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도 부동산을 투자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집이지만 투자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쓰면 쉽게 말해서 내가 쓰는데도 가격 오를 수 있는 걸 사라. 그냥 쓰려고 하지 뭐 여러분들이 뭐 돈 많으시고 나는 뭐 그 정도는 하나 써도 돼. 그러면 쓰세요. 아무 때나 사서. 그런데 진짜로 뭔가 이제는 부의 독립적인 부도 원하시고 뭐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원하신다면 내가 쓰면서도 쉽게 말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시점을 보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 대상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게 내 집 마련을 하실 때조차도. 제가 가장 또 싫어하는 말이 네가 살 집인데 아무 때나 사면 어때? 그건 당신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그 살 집인데 1억씩 막 2억씩 떨어지면 기분 좋습니까? 이왕이면 오르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거 어려워서 그러죠. 어려운 거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한다니까요. 누군가 하잖아요. 누군가 내가 집을 싸게 사서 그 집에 사면서 가격도 올라서 그것 계속 오래 살지만 높은 가격에 연금도 받고 주택연금 이런 거 신청해서 받고 또 그걸로 대출 받아서 사업도 하시고 그죠? 그런 집을 사시고 내 집 마련하시라 무주택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 집을 쓰기만 해야지 이런 것 제발 버리셔야 된다. 쓰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어렵기니까 할 만한 거죠. 어렵기 때문에 또 수익률 높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집값 안 올라도 돼. 그리고 나는 집값 빠져도 돼. 심지어.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고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고 우리 자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2-3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막 10채씩 삽니까? 그거는 이제 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중서민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건 내 집만 한 채인데 그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 잘 이용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쓰는데 가격이 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가족도 화목해지고요. 직장 생활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런 시장이 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